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을 취재하다가 일본과 비교한 내용을 생방송 도중 폭로했다고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생방송 사고라며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급히 수습 중인데요. 과연 도대체 이 기자는 무슨 발언을 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스튜디오에서 저는 마지막 장면의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빌딩들이 황혼빛에 물들어갔습니다. 아키라 타카하시 일본 내에서 진실을 꿰뚫는 눈이라 불리는 다큐멘터리 감독 그것이 제 소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작품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갈렸죠. 마지막 세 작품은 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비평가들은 편향적 시각이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츠비시 문화재단의 나카무라 이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 다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외양 뒤에 숨겨진 진실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최근 몇 년간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역사 문제, 무역 분쟁 그리고 영토 갈등까지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했죠.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다룬다면 분명 또 다른 성공작이 될 것입니다. 결정했습니다. 서울로 갑니다. 촬영팀은 최소한으로 꾸리겠습니다. 카메라 감독 사토와 음향 담당 유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어 통역은 현지에서 구하기로 했죠. 제 머릿속은 이미 완성된 영상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강남 뒤에 숨겨진 빈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상은 통제된 언론 한류로 포장된 문화적 획일성.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제가 그려낼 한국의 민낯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창가에 서서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의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포장된 겉모습 뒤에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촬영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준비해온 선입견과 다른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와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안내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죠. 제 옆자리에 앉은 노인분이 반갑게 웃으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영어로 어디서 왔는지 물으셨고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반가워하셨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길은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니 시청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죠.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장애인들이 모여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요. 놀랍게도 경찰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서 유지를 도울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 중 몇몇은 시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역사 민지 씨를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미디어학을 공부했다는 그녀는 저의 의도를 알고 난 후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키려는 것이냐며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는 진실을 담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오늘 본 광경을 정리했습니다. 시청 앞 시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통제 사회라는 제 가정과 맞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모습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 카메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팀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마다 설치된 엘리베이터 점자, 블록 그리고 휠체어를 위한 리프트까지 세심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 강남역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북적이는 인파가 도쿄의 시부야를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는 도쿄 사람들과 달리 서울 사람들은 걸음 속도가 조금 더 느렸습니다. 물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덜 긴박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민지 씨가 추천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다음 선거에선 절대 찍지 않겠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통제된 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후에는 KBS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영방송사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패널들이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으며 제작진들은 그것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은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후원사인 미츠비시 문화재단의 나카무라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좋은 자료는 찾았나요? 한국의 이중적인 모습은 잘 담고 있나요? 저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습니다. 아키라 씨,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미 이야기했을 텐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내면에서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영방송, 제가 기대했던 통제된 사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쿄보다 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사토와 유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여성 안전 시스템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여성 대상 범죄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놀라운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비상벨, 골목길의 안심, 귀갓길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다양한 안전 서비스까지 여성들을 위한 안전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여성 안전 시스템을 살펴본 후 저는 특수교육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최신 시설과 전문적인 교사들,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장애 학생들과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근 일반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교실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물었습니다. 민지 씨가 통역을 해주었고 그 학생은 밝게 웃으며 자신의 가족 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그림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림 한쪽에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
특별히 그려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노인들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80대 할머니는 태블릿으로 손주와 화상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에 놀라 여쭤보니 센터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젊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1:1 교육을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을 찾았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강에 쓰레기를 줍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그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활동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보니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은 드물다고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난 사흘간 본 한국은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그리려고 했던 어두운 이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토와 유키와 함께 촬영 방향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촬영한 내용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후원사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강남의 한 스타트업 기업과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후원사가 원하는 방향과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한국의 모습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환경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35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회사 설립 과정과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이 다양했고 심지어 장애를 가진 개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근처 전통시장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다양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맛보는데 옆자리의 할머니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잠시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역사적 앙금이 아직 남아있구나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며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더 권하시며 일본과 한국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 상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고민, 그리고 희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상인들이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마케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저녁이 되자 다시 한번 나카무라 이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했습니다. 아키라 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의 어두운 면을 제대로 담고 있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어둡다거나 밝다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나카무라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다큐멘터리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제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제 원칙은 항상 진실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진실이 후원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후원사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그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의 한국을 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토와 유키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나카무라 이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교육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교육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다른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하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심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 대학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젊은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 벤처들이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방송 프로듀서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미디어의 현실과 도전,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과 세심한 제작, 그리고 한국 특유의 감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도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즐거움과 함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 예정인가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두운 면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순한 시각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 한국도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고 싶습니다. 민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안도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한국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더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를 다루는 곳이었죠. 솔직히 말해 방문하기 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역사관에 도착하자 한 노년의 여성 가이드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비난이나 적대감 없이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려는 그녀의 태도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며 저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이드는 전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증오나 분노가 아닙니다. 다만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부정하거나 왜곡할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키라 씨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면 꼭 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의 한국이 담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진실된 모습일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발전해가는 한국의 모습 그 자체를 담을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발전했지만 내면은 많은 문제를 가진 사회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경쟁, 노동 환경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였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카무라 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릅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본 모습 그대로를 담을 생각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기에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책임하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후원사의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저는 개인 자금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사토와 유키도 기꺼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진실을 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진실의 렌즈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정했습니다. 서론에서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통해 그 선입견이 어떻게 무너져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까지 제가 본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교육 경쟁, 노동 환경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완벽할 수 없으며 한국 역시 여러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단순히 한국을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편집을 마치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이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이런 작품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먼저 작은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을 너무 좋게만 그렸다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작품이라며 호평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한 영화제에서도 상영 요청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제 다큐멘터리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본 일본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상영 후 한 한국 관객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입견 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우리도 일본에 대한 선입견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진실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지금 제 작업실 벽에는 한국 특수학교에서 만난 학생이 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저에게 항상 진실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카메라를 통해 진실을 담아내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이 조금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